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당연했던 손길이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날. 오늘은 한 남자가 가슴에 묻어둔 조금 늦게 도착한 고백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고 걷던 그 늦가을의 시장길로 함께 가보실까요? 할아버지는 이상하게도 만날 때마다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오래 못 살면 너희들이 제사를 지낼지도 모르는데 어릴 때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시냐고, 왜 좋은 날에도 죽는 이야기를 꺼내시냐고. 그래서 늘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또 그런 말 하신다. 오래 사실 거면서 왜 그래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허 하고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그땐 가벼워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누군가 먼저 준비하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날도 비슷한 날이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었고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어머니는 장을 보러 가셨고 아버지는 마당 창고에서 뭔가를 코치고 계셨습니다. 나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방문을 열고 나오시더니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주 네, 나랑 읍내까지 좀 갈래? 나는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왜요? 그냥 바람도 쐴 겸. 솔직히 귀찮았습니다. 친구들이랑 놀기로 했고 주말 오후는 늘 내 시간이라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저 약속 있는데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지금도 가끔 꿈에 나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럼 혼자 다녀오마. 문을 나서는 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나는 그걸 봤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몇 분 뒤 웬일인지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는 그대로인데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나는 괜히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골목 끝에서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등이 작아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작아지셨는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나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뛰어나갔습니다. 할아버지, 뒤돌아보신 얼굴엔 놀람보다 반가움이 먼저 있었습니다. 왜 나왔냐? 그냥 같이 갈래요. 할아버지는 한참 나를 보시다가 말없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주름 많고 거칠고 조금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어릴 적엔 그 손이 무서웠습니다. 농사 짓고 나무 패고 평생 일을 해온 손이라 너무 컸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손을 잡자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골목을 걸었습니다. 낙엽 밟히는 소리만 났고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걷다가 할아버지가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꾸 이상한 말해서 미안하다. 무슨 말요? 너희들이 제사를 지낼지도 모른다는 말. 나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에이 또 그런 말씀. 그러자 할아버지는 내 손을 살짝 더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말이다. 갈 날을 조금씩 느낄 때가 있다. 그 순간 왜인지 모르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한번 세게 불었고 은행잎 몇 장이 우리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괜히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놓치면 안 될 것처럼. 정말로 놓치면 안 되는 줄도 모르고. 읍내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천천히 걸으셨고 나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동안 괜히 손바닥에 거친 감촉만 느껴졌습니다. 그 손에는 굳은 살이 많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굵었고 손등엔 작은 상처 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 누구를 위해 일한 손이라는 걸 나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읍내시장 입구에 도착하자 사람들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채소를 파는 아주머니의 외침, 생선 비린내와 군밤 냄새, 지나가는 버스의 소음까지. 늘 복잡하던 곳인데 그날따라 모든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내 손을 놓지 않은 채 천천히 한 가게 앞으로 멈춰 섰습니다. 낡은 한복집이었습니다. 유리문 안에는 수의와 제사상 보자기 같은 것들이 차분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왜 와요?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문을 밀고 들어가셨습니다. 안쪽에 있던 주인 아주머니가 익숙한 얼굴로 반겼습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나는 더 무서웠습니다. 이미 몇 번 오셨다는 뜻 같았으니까요. 할아버지는 나를 잠깐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잠깐만 앉아 있어라. 나는 좁은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걸로 준비해 주시오. 네. 천은 이걸로 하실까요? 너무 비싼 것 말고. 자손들 입힐 것도 같이 보셔야죠. 애들한테 부담 주면 안 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꽉 막혔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가 게임기 사고 싶다고 조르던 날, 친구들과 놀러 간다고 용돈 더 달라던 날, 귀찮다고 심부름도 미루던 날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 사이 할아버지는 혼자 이런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누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누구 돈 들이지 않으려고, 죽음까지도 조용히 정리하고 계셨던 겁니다. 한참 뒤 밖으로 나오신 할아버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프지?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면 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시장 쿡밥집으로 나를 데려가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쿡밥 한 그릇이 내 앞에 놓였습니다. 먹어라. 클 놈이 밥을 먹어야지. 나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왜 안 먹냐? 그제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거 왜 미리 해요? 잠시 쿡밥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옆 테이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갈 드신 뒤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겨진 사람들 힘들까봐 그렇지. 안 죽으면 되잖아요. 어린 마음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할아버지는 웃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나를 오래 보시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나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쿡밥 그릇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휴지를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내 머리를 한번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날 나는 몰랐습니다. 그 손길이 오래도록 마지막처럼 남을 줄은. 시장에 다녀온 뒤로 나는 이상하게 할아버지를 자주 보게 됐습니다. 전에는 늘 계시던 분이라 굳이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당 평상에 앉아 계신 모습도, 새벽마다 마당을 쓸던 뒷모습도, 팝상 앞에서 조용히 숟가락을 드시던 모습도 그저 당연한 풍경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학교를 다녀오면 먼저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왔어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늘 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보셨습니다. 왔냐? 짧은 두 글자였지만 이상하게 집에 돌아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괜히 책가방을 내려놓고 옆에 앉아 이런저런 말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혼난 이야기, 친구가 축구하다 넘어졌다는 이야기, 급식에 미역국이 나왔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생각하면 별것 아닌 말들 뿐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하나도 허투루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뭐냐? 친구 다쳤으면 괜찮냐고 물어봤냐? 미역국이면 밥 한 그릇 더 먹었겠네. 그 말에 나는 웃고 또 떠들고 괜히 내 이야기를 더 보태곤 했습니다. 세상에서 내 말을 가장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할아버지는 눈에 띄게 약해지셨습니다. 기침 소리가 길어졌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을 고르셨습니다. 한 번은 마당에서 넘어지실 뻔해 내가 급히 부축한 적도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민망한 듯 웃으셨습니다. 이제 다리가 말을 안 듣는다. 나는 장난처럼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업어드릴까요? 내가 나 업으려면 밥 3공기는 더 먹어야지. 우리는 같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선명하게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뒤 밤이었습니다. 밖에는 바람이 세게 불었고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결에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이어지는 분주한 발소리, 문 여닫는 소리, 아버지가 급히 옷을 입는 소리. 나는 방문 틈으로 나왔습니다. 안방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어머니는 울먹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계속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나는 그 장면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문턱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잠시 뒤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간 불빛이 집 담벼락에 흔들렸습니다. 동네 사람 몇 명이 나와 서 있었고 누군가는 괜찮을 거라 했습니다. 나는 맨발로 마당에 서 있다가 문득 낮에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업어드릴까요? 그 말을 정말 했어야 했는데, 장난이 아니라 진심으로 했어야 했는데, 구급차 문이 닫히기 직전 할아버지가 희미하게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서 있던 나를 찾듯 고개를 움직이셨습니다. 나는 그제야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잠깐 맞잡은 손은 놀랄 만큼 차가웠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그 손을 꼭 잡았는데도 왜 그렇게 멀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며 손이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나는 따라 뛰다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손을 놓는다는 건 내가 놓고 싶어서 놓는 일이 아니라는 걸. 병원 복도는 늘 같은 냄새가 난다고들 합니다. 소독약 냄새, 식은 공기 냄새, 누군가의 불안이 오래 머문 냄새.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새벽 병원 복도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앉아 있었고 작게 기침하거나 휴대전화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두 손을 모은 채 계속 입술만 움직이고 계셨고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담배도 없이 담배 피우는 사람처럼 손가락만 만지작거리셨습니다. 나는 플라스틱 의자 끝에 앉아 운동화 끝만 만졌습니다.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조금 뒤 의사가 나와 아버지를 따로 불렀습니다. 나는 그 표정을 먼저 봤습니다. 설명보다 먼저 결과를 말해버리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고개를 숙이고 서 계셨고 어머니는 입을 막은 채 울음을 삼켰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눈물보다 귀가 먼저 멍해졌습니다. 세상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폭도 끝에서 지나가는 바퀴 소리, 간호사 신발 소리, 누군가 웃는 소리까지도 전부 다른 세상 일처럼 들렸습니다. 누군가 내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얘야 인사드려라. 나는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이불, 정리된 침대, 그리고 너무 조용한 얼굴. 며칠 전까지 국밥집에서 내게 밥 먹으라 하시던 분이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하게 누워 계셨습니다. 나는 침대 옆에 서서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야 할 말은 많았는데 입 밖으로 나오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죄송하다고도 가지 말라고도 고맙다고도 모든 말은 늘 늦게 도착했습니다. 한참 뒤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 손등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날 시장에서 잡았던 손, 내 머리를 쓰다듬던 손, 낙엽길에서 나를 이끌던 손이 이미 다른 온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처음으로 크게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말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장례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낯선 친척들이 오고 국화꽃이 놓이고 누군가는 밥을 챙기고 누군가는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나는 사람들 틈에서 자꾸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리면 평소처럼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실 것 같아서 왜 다들 모여있냐? 시끄럽다. 얘야, 물 좀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하지만 문은 끝내 다른 사람들만 들여보냈습니다. 밤이 되어 빈소 한쪽이 잠잠해졌을 때 나는 상복 차림으로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아버지가 내 옆에 와 앉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던 분이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너 많이 예뻐했다. 나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시장 갈 때도 늘 내 이야기했다. 우리 손주가 착하다고.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착한 손자가 아니었습니다. 귀찮아했고 피했고 나중에 하자고 미뤘습니다.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끝까지 나를 좋게 말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떠난 뒤에도 남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구나. 나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날 손을 더 오래 잡고 있을 걸 그랬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집은 이상할 만큼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갔고 마당은 쓸린 자국만 남아 있었고 부엌 싱크대에는 마르지 않은 그릇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집안 어딘가엔 아직 할아버지가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안방 문을 열면 평소처럼 라디오 소리가 날 것 같았고 새벽이 되면 마당 빗자루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나는 무심코 안방 문을 열었다가 아무도 없는 방을 보고 다시 조용히 문을 닫곤 했습니다. 없다는 사실은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찾아왔습니다. 식탁에 숟가락 하나가 줄어든 날, 명절 아침 절할 자리가 비어있던 날, 누군가 아버님은? 하고 묻다가 입을 다물던 날. 그때마다 나는 가슴 한쪽이 천천히 비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가 작은 상자를 내게 건네셨습니다. 내 할아버지 물건이다.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손수건, 안경집, 동전 몇 개, 그리고 반쯤 다른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맨 아래에는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른 메모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익숙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삐뚤고 천천히 눌러 쓴 글씨. 우리 손주. 사람은 잘 사는 것보다 옆 사람 손 놓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가족끼리는 더 그렇다. 그 아래엔 짧게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내가 내 손 잡아줘서 고마웠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후회만 하고 있던 그날을 할아버지는 감사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손을 너무 빨리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잡아준 손으로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던 전화를 먼저 걸기 시작했고 어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면 말없이 받아들었고 아버지가 같은 말을 반복하셔도 예전처럼 짜증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은
늘 물리적으로 잡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기다려주는 것, 한 번 더 들어주는 것, 늦지 않게 안부를 묻는 것. 그것도 손을 놓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해마다 제삿날이 오면 나는 향 냄새 속에서 그날 시장길을 떠올립니다. 낙엽 밟히던 소리, 거칠지만 따뜻했던 손바닥,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시던 목소리. 갈 날을 조금씩 느낄 때가 있다. 이제는 조금 알 것도 같습니다. 사람은 떠나기 전에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남겨질 사람에게 마음 둘 곳을 만들어주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나는 가끔 길에서 나이 든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는 모습을 보면 괜히 걸음을 늦춥니다. 혹시 누군가의 할아버지일까봐, 혹시 누군가가 나처럼 나중에 후회하게 될까봐.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날 손을 놓은 건 저였습니다. 오히려 그날 이후에도 당신은 오래도록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잡고 있을 때는 그 무게를 모르다가 놓고 나서야 얼마나 따뜻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번 더 꼭 잡아주는 건 어떨까요? 그 온기가 훗날 당신을 살게 할 힘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또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